오늘은 교과서 212쪽부터 217쪽까지 그리고 학습지 50쪽과 51쪽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지질시대와 그리고 각 지질시대별로 살았던 환경, 생물들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여기는 이제 생명과학 파트로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여기 교과서 212쪽에 활동으로 다운 일기가 있어요. 자, 여기 어떤 그림이 자료가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부리의 모양이 다른 세 종의 핀치, 가나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다에게 각각 어떤 먹이가 적합할지 연결하고 그렇게 생각할 까닭을 이야기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 가지 다 핀치새예요. 근데 이 세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이 부리 모양에 따라서 먹이가 다릅니다. 자, 보니까 여기 가 핀치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핀치새는 크고 껍질 단단한 씨를 먹고 산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반면에 다 핀치새 같은 경우에는 부리가 가장 얇아요. 그래서 나무 속에 부드러운 곤충을 먹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 가운데 있는 중간 크기의 부리를 가진 핀치새는 꽃이나 부드러운 열매를 먹고 산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핀치새임에도 불구하고 부리 모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지질시대에 대해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생명체는 각각 종마다 살기 적합한 환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마다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생물들은 진화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중요한 키워드는 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 내용을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학습지 50쪽을 봅시다. 자,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 우리 방금 전에 봤다시피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죠.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를 진화라고 해요. 진화. 자, 그러면 우리 포켓몬이나 디지몬 같은 데 보면은 포켓몬들이 또는 디지몬들이 진화를 하죠. 예를 들면 피카츄가 라이츄로 진화를 하고 아니면 뭐 꼬부기가 어니부기, 거북왕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데, 그렇다면 포켓몬들이 진화하는 게 과학적으로 맞는 용어일까요? 자, 진화라고 하면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라고 했어요. 자, 근데 피카츄가 라이츄로 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여기서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년이 아니라 몇 시간,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수백 년 내지는 수천 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만 년,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를 진화라고 하는데, 피카츄가 라이츄로 되는 것은 뭐 고작 뭐 몇십일 아니면 몇 년밖에 안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카츄가 라이츄로 되는 이런 포켓몬의 진화는 잘못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더불어서 진화에서 얘기하는 생물의 변화는 어떤 상당히 많은 수의 개체의 변화를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전부 다 같이 변해야지 진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생물들 중에 어떤 하나만 변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돌연변이일 뿐일 거예요. 아니면 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뭐 후천적으로 변화한 것이지, 이렇게 어떤 한 마리만 변한 것은 진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카츄가 라이츄로 변한 이런 진화는 우리가 잘못된 과학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 핀치새의 사례처럼 같은 종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습성이나 형태 같은 형질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변이라고 하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유전 파트 배울 때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사람 봐봐요. 사람. 자, 여러분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같은 반 친구들도 모두 다 사람이라고 하는 같은 종이죠. 근데 여러분이랑 여러분들 친구랑 똑같이 생겼나요? 뭐 습성이 비슷한가요? 네, 같은 사람이라는 종이지만 모두 다 다른 형태와 습성을 가지고 있죠. 즉, 사람이라고 하는 같은 종 내에서도 형질의 차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이를 우리 실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진화에 대해서 아주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연 선택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생명체는 자연에 의해서 선택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즉, 자연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서 자손을 더 많이 남기는 현상을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자손을 더 많이 남긴다라고 하는 이론을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자손에게 전달하여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증가하게 되고 그 남은 개체들끼리 또 자식을 낳아서 누적이 되어가지고 생물들이 진화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기린의 사례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수의 기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린들 중에는 각각 변이가 있었어요. 즉, 변이라고 하면 같은 종 사이에서의 형질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기린이라고 하는 종 내에서도 기린의 목 길이가 달랐어요. 즉, 변이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다가 이 기린은 초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을 잘 따먹고 사는데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는 키 큰 기린이 유리할까요? 키 작은 기린이 유리할까요? 네, 목이 짧은 기린은 이 나뭇잎을 따먹기 어렵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해서 많이 죽었어요. 즉, 키가 작은 기린은 환경에 적응하기 더 불리하고 키가 큰 기린이 환경에 적응하기 더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이기 때문에 목이 짧은 기린은 생존에 불리하여 죽었고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들이 그 기린끼리 남아가지고 자손을 남겼고 이것이 반복되어가지고 기린의 목이 지금은 긴 기린들만 많이 남게 된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처음에 변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목이 짧은 기린과 긴 기린 사이에 생존 경쟁이 있었고 그 결과 환경에 적응에 유리한 개체가 자연 선택이 되어서 그것들이 반복되어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목이 긴 기린들끼리 유전이 되고 진화가 됐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화론, 자연 선택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철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경쟁이 기반인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DNA 구조가 밝혀지게 되면서 유전학, 분자 생물학 등의 관련 학문이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의 질병과 노화를 연구하면서 수명이 연장되었고 그리고 사회 인구 구조가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 선택에 의하면은 처음에 같은 생물종 사이에서도 변이가 있죠? 변이는 왜 발생하게 되나요? 네,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우리 앞에 유전자에 대해서 배울 때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DNA의 차이에 의해서 변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같은 종 사이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생김새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의 차이는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이냐? 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첫 번째로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 발생한 돌연변이가
오랜 시간 동안 유전이 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변이로 나타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유성생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그 유전자의 생식세포에서 다양한 조합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변이는 환경에 따른 자연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선택된 개체가 변이가 자손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변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얘기를 해요. 즉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변이는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고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웰시코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달팽이도 껍데기 무늬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같은 종 사이에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는 형질에게 잘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진화의 원동력이 되고, 반면에 환경의 영향으로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변이는 비유전적 변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손에게 유전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생기죠. 자, 근데 막 보디빌더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기가 근육이 빵빵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의 영향으로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변이는 유전자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음을 가져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기린을 보세요. 아까 이 기린의 사례에서 키 큰 기린이랑 키 작은 기린이 있었는데 키 작은 기린이 다 죽고 키 큰 기린만 남았죠. 자, 그렇다면은 키 큰 기린이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걸 방증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냐? 같은 변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하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다른 환경에서는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요. 이 왼쪽 그림은 난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의 분포를 나타낸 지도고요. 오른쪽은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의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이 난 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난 모양 적혈구를 가지게 되면 심한 비열 때문에 생존에 불리하여 일반적으로 좀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남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 남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요. 그래서 남 모양 적혈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라리아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남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이 말라리아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남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이 남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더 우월하다 또는 열등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린 같은 경우에도 키 큰 기린이 키 작은 기린보다 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에 대해서 꼭 그렇게 막 뭐가 더 우월해서 살아남았다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한번 볼게요. 항생제나 살충제에 대해서 세균들이 내성을 가지기도 하죠.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처음에는 모든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날 많은 세균 중에서 돌연변이에 의해 내성 세균이 일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세균들은 다 죽어버리겠죠. 자, 그리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세균들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살아남게 되어서 자손을 남겨 항생제 내성 세균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치게 되면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세균들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세균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아플 때 항생제를 받을 때 항생제를 너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은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항생제를 주의해서 복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의 부리 모양의 변화에 대해서도 볼게요. 남아메리카 대륙에 핀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갈라파고스 군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그때 각 섬에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나서 경쟁을 하다가 갈라파고스 군도 중에서 선인장이 많은 섬에는 길고 뾰족한 뿌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고요.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선인장이 많은 섬에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번성을 하게 되었고,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는 이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 번성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지구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생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현재와 같은 생물종이 다양해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늘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에 관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쉽게 사례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빠르게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랄고요. 자, 근데 혹시 일부 종교에서는 이 자연 선택에 대해서 좀 부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과학과 종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일상상에서 보면 안 돼요.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니까 뭐 그 종교가 틀렸다 아니면 이 자연 선택이 틀렸다,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고 둘 다 존중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